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의 10페소 지폐입니다. 이 지폐에는 쿠바의 에너지 혁명을 이끈 발전 설비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한국 기업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교류 단절 65년 만에 한국과 전격 수교하며 지폐에까지 영향을 미친 한국 기업은 어디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바 아바나의 국립전력공사에서 기술관리자로 일했던 엘리오 마르티네스입니다. 너네는 아직도 이런 걸 쓰냐? 한국산 이동식 발전기를 들여다보던 유럽 기술 고문단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전의 어둠 속에서 단 하나 그 발전기만이 불을 밝히던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밤 한국이 쿠바를 밝혔어요. 제 이야기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쿠바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구소련 붕괴 이후 시작된 특별시기라는 경제 위기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우리는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 때로는 12시간씩 정전이 일상이었죠. 저는 아바나 국립전력공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기술자였습니다. 매일 같이 발전소 고장과 씨름하며 어떻게든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항상 전기가 부족하다고 불평했죠. 밤이면 아바나의 거리는 대부분 어둠에 잠겼고 몇몇 관광지와 정보시설만이 희미한 불빛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의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와 대규모 발전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기술자들은 그 소식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 우리는 주로 유럽이나 러시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장비에 익숙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동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라는 정도였어요.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수출할 만한 나라로는 생각하지 않았죠. 아마도 싸구려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일 거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력청에 파견된 독일계 기술 고문 마르코 슐레만의 반응이 강했어요. 그는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한국과의 계약을 비판했습니다. 쿠바에 이런 구식 디젤 발전기를 들여오다니 한국은 발전이 아니라 조립이 특기인 나라가 아니냐며 폄하했어요. 그의 말에 대부분의 쿠바 기술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전기라면 역시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아바나에 도착했을 때도 우리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져온 이동식 발전 설비를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전력난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이 가득했죠.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고 저는 현장 감독으로 파견되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은 제가 이전에 본 유럽이나 러시아 팀과는 달랐어요. 더 체계적이고 더 세심했죠.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본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의문은 곧 사라졌어요. 설치가 완료되고 첫 가동이 시작되었을 때 마르코가 또다시 비꼬는 말을 했거든요. 이런 구식 설비로는 쿠바의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의 말에 동의했어요.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쿠바의 불안정한 전력망과 극단적인 기후에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경험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한국산 발전기는 예상대로 도시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아직 오지 않았죠. 카리브해 지역의 가장 큰 위협,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008년 여름 그 시험대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쿠바 서부를 강타한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의 전력 엔지니어 경력은 9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쿠바는 소련 붕괴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소련의 원조가 끊기면서 석유 공급이 급감했고 그 결과 전력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우리는 그 시기를 특별 시기 퍼오디오 어스페셜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한 고통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처음 아바나 전력청에 입사했을 때 매일 16시간씩 정전되는 건 일상이었어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식료품은 냉장고 없이 보관해야 했고 요리는 장작불로 해결했죠. 병원에서는 수술 중에 전기가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로 인해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전력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어요. 처음에는 소련제 발전기를 유지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웠죠. 부품이 없으니 버려진 장비에서 부품을 뜯어 임시 변통으로 수리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렇게 10년을 보내며 쿠바 사람들의 창의력과 생존력을 목격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만의 방식이었죠. 2000년 초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정부가 석유를 원조하면서 전력 사정이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죠. 낡은 발전 시설과 송전망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시기에 기술 관리자로 승진했고 새로운 발전 설비 도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검토했던 것은 유럽과 러시아의 장비였어요. 오랫동안 쿠바의 동맹국이었던 그들의 기술은 적어도 우리에게는 익숙했습니다. 특히 독일제 장비는 품질이 좋다는 평판이 있었죠. 비록 가격이 비싸고 유지 보수가 어려웠지만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무지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정도는 알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이라 쿠바와는 거래가 없었어요. 중국은 저가 제품의 생산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그 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누군가 한국산 텔레비전을 가져왔을 때였습니다. 썩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경제 봉쇄로 국제 정보가 제한된 쿠바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2005년 쿠바 정부가 한국, 현대중공업과 대규모 발전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우리 기술자들에게 놀라움이었어요. 왜 독일이나 러시아가 아닌 한국인가?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그 의문은 곧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과연 한국산 발전기가 쿠바의 혹독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허리케인과 염분이 가득한 공기, 불안정한 전력망, 그리고 부품 공급의 어려움. 이 모든 도전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었어요. 당시 전력청에는 몇 명의 외국인 기술 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독일인 마르코 슐레만이었어요. 그는 지멘스 출신으로 유럽 전력 시스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마르코는 한국과의 계약 소식을 듣자마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우리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쿠바처럼 특별한 환경에서는 검증된 유럽 기술만이 신뢰할 수 있다고요. 한국은 아직 기술 선진국이 아니며 그들의 제품은 선진국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코의 의견은 우리 쿠바 기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가 유럽의 선진 기술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의 말을 신뢰했죠. 결국 우리 대부분은 한국산 발전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이 아바나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환영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져온 발전 설비를 처음 봤을 때 우리의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해 보였거든요.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컨테이너 크기의 이동식 발전기였습니다. 이런 작은 설비가 어떻게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설치 과정도 우리의 예상과 달랐어요. 유럽이나 러시아 팀은 보통 큰 소리로 지시하고 작업 현장은 항상 혼잡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어요.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매우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불필요한 대화 없이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그 모습은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의 기술력을 의심했습니다. 설치 작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완료되었어요. 단 2주 만에 첫 발전기가 가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가동날 모든 기술자들이 모였어요. 한국 팀의 리더가 간단한 설명을 한 후 시스템을 켰습니다. 발전기는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고 연결된 지역에 전력이 공급되었어요. 특별한 세리머니도 화려한 선전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는 기계처럼 발전기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 몇 주간 발전기는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쿠바의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매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허리케인 시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허리케인은 전력 시스템에 최악의 스트레스를 가하는 자연재해였어요. 강한 바람이 송전선을 파괴하고 폭우가 발전소를 침수시키며 갑작스러운 전압 변화가 장비를 망가뜨리곤 했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한국산 발전기가 첫 허리케인을 어떻게 견뎌낼지를요. 그리고 2008년 8월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쿠바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상 예보는 최악이었어요.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 폭우, 그리고 폭풍 해일까지. 모든 것이 쿠바의 이미 취약한 전력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허리케인에 대비했어요. 창문을 보강하고 비상식량을 준비하며 무엇보다 정전에 대비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상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는 보통 몇 주간 전기 없이 생활해야 했거든요. 저희 전력청 직원들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발전소와 변전소를 점검하고 예비 부품을 준비하며 가능한 모든 대비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스타브가 쿠바를 강타했습니다. 그날 밤 아바나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어요.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저는 비상지휘소에서 밤을 지새우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어요. 예상대로 대부분의 지역이 정전되었고 많은 발전소가 가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때 특이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아바나 외곽의 한 지역, 한국산 발전기가 설치된 곳에서 여전히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확인차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꾸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허리케인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이었지만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차를 타고 아바나 외곽으로 향하면서 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쓰러진 나무들, 무너진 지붕들, 물에 잠긴 도로.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특히 전력시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송전탑은 꺾여 있었고 전선은 땅에 늘어져 있었으며 변전소는 침수되어 있었어요. 제가 지나친 대부분의 지역은 완전한 정전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집 앞에 나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이런 상황은 익숙했어요.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 쿠바는 항상 이랬으니까요. 몇 주 때로는 몇 달간 전기 없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일부 지역에 불빛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런 대규모 정전 상황에서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그 지역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정말로 그곳은 전기가 공급되고 있었어요. 그곳은 바로 현대중공업의 이동식 발전기가 설치된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발전기가 있는 시설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발전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치 허리케인 따위는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현장에는 이미 몇몇 한국 기술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시설을 지키며 발전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발전기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강한 폭풍우 속에서도 발전기는 마치 조용한 도서관처럼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한국 기술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이름은 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영어로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발전기는 폭풍이 가장 심했을 때도 단 한 번의 중단 없이 작동했다고 합니다. 자동 보호 시스템이 전압 변화에 즉각 대응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유지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사용하던 유럽이나 러시아 장비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항상 실패했는데 말이죠. 김 엔지니어는 제 의문을 읽었는지 발전기의 특별한 설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중공업의 발전기는 특별히 극한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한국도 태풍이 자주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장비는 강한 바람과 폭우에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특히 해상 플랫폼에 사용되는 기술을 적용해 염분이 많은 공기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발전기의 효율성이었어요. 그 같은 연료량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기존 발전기보다 약 30%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료 공급이 제한적인 쿠바에서 특히 중요한 장점이었어요. 김 엔지니어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 발전기는 전압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불안정한 전력망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요.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구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디젤 발전기는 사실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외관은 단순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첨단 기술이 담겨 있었어요. 발전기 시설을 나오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발전기 덕분에 전기가 공급되는 지역은 마치 섬처럼 도시의 나머지 부분과 구별되어 있었어요. 4개의 인근 동네, 약 4천 가구의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어른들은 음식을 요리하고 노인들은 선풍기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었죠. 그중 한 주민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전력청 직원인 저를 알아보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허리케인 후에도 전기가 끊기지 않았다며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설명했어요. 특히 노인들과 아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덥고 습한 쿠바의 기후에서 선풍기와 냉장고가 없는 생활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주민에게 한국 기술자들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살렸구나.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기술이 쿠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한국과 한국 기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어요. 단순히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는 나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만의 독창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자랑하거나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냈고 결과로 증명했어요. 이것은 저에게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져 있었어요. 전력청 직원들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했습니다. 모든 이가 지친 표정이었죠. 그때 마르코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는 여전히 독일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도 결국은 독일 장비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처음으로 마르코에게 반박했습니다. 방금 보고 온 한국산 발전기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허리케인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작동했는지 설명했어요. 마르코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도 그 사실을 확인해주자 그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당혹감이 읽혔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전력청 직원들 앞에서 저는 한국산 발전기에 대해 자세히 보고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폭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대부분은 놀라움과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수십 년간 전력 부족으로 고통받던 쿠바에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한 것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전력청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는 한국산 발전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기술이 쿠바 전역에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제가 알게 된 모든 정보를 공유했고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쿠바의 상황에 이상적일 수 있다고요.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고 연료 효율성이 높으며 유지 보수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에서 말이죠. 전력청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과의 계약을 확대해 더 많은 발전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은 쿠바 전력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과 러시아 기술에 의존해왔던 쿠바가 이제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의 기술로 눈을 돌린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여전히 전기가 공급되는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 불빛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의외의 장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나라, 한국에서 왔습니다.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지나간 후 쿠바 전역은 복구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처참한 피해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전력 복구 작업의 책임자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거든요. 바로 한국산 발전기를 최대한 빨리 더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들의 작업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팀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절차가 매뉴얼화되어 있었고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었습니다. 쿠바의 환경은 한국과 달랐어요. 전력망이 불안정하고 필요한 부품이 항상 부족했으며 기후 조건도 달랐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이런 제약 속에서도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즉석에서 부품을 개조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김 엔지니어와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영어가 유창했고 쿠바의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는 업무 외에도 종종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를 통해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기술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을 말이죠. 놀라웠던 것은 한국과 쿠바 사이의 유사점이었어요. 두 나라 모두 외부 세력의 침략을 경험했고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교육과 기술 발전을 중시했죠. 물론 정치 체제와 경제 모델은 달랐지만 근본적인 가치관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김 엔지니어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석유나 천연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기술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항상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자원이 부족한 쿠바의 상황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한 달 후 추가로 들여온 20대의 발전기가 쿠바 전역에 설치되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력 공급이 안정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크게 개선되었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수술 중에 전기가 끊길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학교에서는 컴퓨터 교육이 가능해졌으면 가정에서는 냉장고를 통해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컸어요.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덕분에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고, 특히 관광 산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더 이상 불시의 정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이것은 쿠바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반겼던 것은 아니었어요. 마르코를 비롯한 유럽 고문단은 여전히 한국 기술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인 내구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거나 부품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제기했어요. 그들의 주장은 일부 타당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2008년 말 쿠바 정부는 한국 현대중공업과 더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번에는 400대가 넘는 발전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쿠바 전력 인프라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어요. 카스트로 의장은 이를 에너지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쿠바가 만성적인 전력 부족에서 벗어나 에너지 자립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쿠바 측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큰 영광이자 책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쿠바 전역을 돌아다니며 발전기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쿠바의 구석구석을 다니게 되었고 다양한 지역의 전력 문제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상황은 심각했어요. 일부 마을은 전기가 하루에 2~3시간밖에 공급되지 않았고 어떤 곳은 아예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 발전기를 설치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으로 밤에도 불을 밝히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된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산티아고 데 쿠바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발전기 가동식에 참석했는데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기쁨을 표현했어요.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80해를 살았지만 이렇게 밝은 불빛은 처음 본다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아바나로 돌아온 어느 날 마르코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의 태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비웃거나 무시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다고요. 최근 독일로 휴가를 다녀온 그는 독일 내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요. 마르코의 태도 변화는 상징적이었어요. 유럽의 기술적 우월성을 당연시하던 그가 이제는 아시아,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 기술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어요. 전통적인 기술 강국이 아닌 새로운 나라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가 온 것이었죠. 2009년 초 저는 한국현대중공업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쿠바를 떠나 아시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제가 상상한 것과 얼마나 다를까? 그런 의문을 품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공항, 빠른 기차, 높은 빌딩들.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세계와 달랐습니다. 특히 밤의 서울은 마치 별자리처럼 빛났어요. 정전이 일상인 쿠바에서 온 저에게 이렇게 밝게 빛나는 도시는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더욱 놀랐어요. 거대한 조선소와 발전 설비 생산 라인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쿠바에 설치된 발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품질 관리는 철저했으며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도 막대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기술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 있던 가난한 나라였지만 교육과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이것은 쿠바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쿠바 전역에 한국산 발전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는 계속되었고 점차 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전력 공급이 안정되면서 쿠바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났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가 늘어났으며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2010년 쿠바 정부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새롭게 발행되는 10페소 지폐에 한국산 발전기의 이미지를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이 쿠바 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지폐 뒷면에는 에너지 혁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현대중공업의 발전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지폐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심하고 무시했던 그 한국 기술이 이제는 국가의 상징물 중 하나가 된 것이었으니까요. 이것은 제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의 가치를 말이죠. 세월이 흘러 2015년 저는 국립전력공사의 부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그 10페소 지폐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중요한 기념품이자 끊임없는 깨달음의 원천이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었죠. 그 지폐의 의미는 단순한 개인적 기념품을 넘어섰어요. 쿠바 사회 전체에서 한국산 발전기는 이제 희망과 발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400대가 넘는 한국산 발전기는 쿠바 전역에 설치되어 전체 인구의 약 30%가 이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게 되었어요. 특히 허리케인 시즌에 한국산 발전기의 가치는 더욱 빛났습니다.
다른 시스템이 무너질 때도 그것들은 묵묵히 제 역할을 해냈거든요. 한국과 쿠바의 협력은 점차 전력 분야를 넘어 확대되었어요. 한국의 의료 장비가 쿠바 병원에 도입되기 시작했고 농업 기술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물 관리 시스템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리던 쿠바 동부 지역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양국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물론 정치적 제약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미국의 대쿠바 경제 제재는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도 쿠바와의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이런 제약 속에서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제3국을 통한 거래, 인도주의적 지원의 형태를 빌린 협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졌어요. 김 엔지니어와는 오랜 친구가 되었고 그의 초청으로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울산 등 한국의 주요 도시를 둘러보면서 저는 그 나라의 발전 과정과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는 쿠바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저는 국립전력공사청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제 첫 번째 공식 해외 방문지는 당연히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포럼에 참석해 쿠바의 에너지 정책과 한국 기술의 기여에 대해 발표했어요. 많은 국가의 대표들이 쿠바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쿠바가 어떻게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에너지 안보를 확보했는지 배우고 싶어 했어요. 포럼 이후 현대중공업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광 발전과 연계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어요. 디젤 발전기와 태양광 패널을 결합해 주간에는 태양광으로,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디젤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쿠바의 풍부한 태양광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쿠바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전환이었어요. 저희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야심찬 목표였지만 한국의 기술 지원과 쿠바의 결단력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쿠바로 돌아온 후 저는 하바나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었어요. 강연 중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서구가 아닌 한국의 기술을 선택했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증명했다고요. 허리케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그 증거였다고 말이죠. 그 강연은 쿠바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대학의 유학을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쿠바의 미래에는 큰 의미를 갖는 변화였어요. 젊은 세대가 세계를 더 넓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니까요. 이 시기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쿠바의 기술 협력 역사를 기록하는 책을 쓰기로 한 거예요. 2005년부터 시작된 양국의 협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쿠바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평범한 쿠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희망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평생의 꿈인 문학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또 한 젊은 어머니는 냉장고 덕분에 아이의 약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모으면서 저는 기술이 단순한 기계나 장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꿈 그리고 희망과 직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기는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 빛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져다주는 매개체였습니다. 2022년 제 책이 마침내 출판되었어요. 제목은 어둠 속의 빛 한국과 쿠바의 기술 협력 이야기였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쿠바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현대중공업 대표단도 참석했어요. 이 자리에서 저는 양국 협력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에너지를 넘어 디지털 기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제안이었어요. 책은 쿠바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한국어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많은 쿠바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 측에서도 쿠바와의 협력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양국 간의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한국 영화제가 아바나에서 열리고 쿠바 음악가들이 서울에서 공연하는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발전기 도입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두 나라 사이의 광범위한 협력과 상호 이해로 발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허리케인 구스타브 이후에 그 밤 한국산 발전기만이 불을 밝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마르코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는 독일로 돌아간 지 오래였지만 여전히 쿠바 소식에 관심이 있었나 봅니다. 이메일에서 그는 제 책을 읽었다며 자신의 과거 태도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독일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많아졌다고요. 과거의 경쟁자가 이제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에게 또 다른 통찰을 주었어요. 세계는 더 이상 기술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단순히 나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협력과 상호 학습이 경쟁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국제 관계에서도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쿠바와 한국 사이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양국은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한 초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냉전의 유산으로 인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못했던 두 나라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비공식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협력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서 대화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양측에게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경제 협력이 정치적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미 쿠바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제가 쓴 책 어둠 속의 빛 한국과 쿠바의 기술 협력 이야기가 마침내 출판되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쿠바 정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측 대표단도 참석했어요. 비록 공식 외교 관계는 없었지만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은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책은 쿠바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곧 한국어로도 번역되었어요. 이 책을 계기로 더 많은 쿠바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의 발전 경험에서 쿠바의 미래를 위한 교훈을 찾고자 했어요. 아바나 대학에서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수강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한국 영화제가 아바나에서 열리고 쿠바 음악가들이 서울에서 공연하는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 초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과 쿠바 양국이 외교 관계 정상화를 위한 초기 대화를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냉전의 유산으로 인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못했던 두 나라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비공식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협력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로서 대화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양측에게 강조했습니다. 기술과 경제 협력이 정치적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미 쿠바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협상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미국의 입장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았어요. 하지만 양국은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한국 측 대표단에게 쿠바의 상황을, 쿠바 측 대표단에게는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어요. 양측의 이해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측 대표단과의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쿠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구스타브 이후 한국산 발전기만이 불을 밝히던 그 순간의 감동을 전했어요. 또한 쿠바 사람들이 10페소 지폐에 새겨진 발전기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어요. 마침내 2024년 초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과 쿠바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이에요. 아바나에서 열린 서명식에 저도 특별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쿠바 외무장관은 특별히 저를 언급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아바나에 공식 개설되던 날 첫 번째 한국 대사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액자에 담긴 현대중공업 발전기의 초기 설계도였습니다. 그 도면은 2005년 처음 쿠바에 발전기가 도입될 당시의 것이었어요. 대사는 이 선물이 양국 협력의 시작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전력청 로비에 전시하기로 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우리의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죠.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협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가 쿠바에 제공되기 시작했고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의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대학들이 쿠바 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쿠바의 젊은 인재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 교육 교류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쿠바의 미래는 젊은 세대에 달려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돌아오면 쿠바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첫 유학생들은 이제 막 한국에서의 학업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쿠바의 밝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어요. 2204년 말 저는 마침내 국립전력공사에서 은퇴했습니다.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었어요. 송별회에서 많은 동료들이 제가 쿠바 전력 시스템의 혁신에 기여한 업적을 치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공은 크지 않다고 진정한 영웅은 허리케인 속에서도 불을 밝혀준 한국의 기술이라고요. 은퇴 후에도 저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설립된 한국-쿠바 친선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양국 간 문화 교류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촉진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또한 하바나 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물론 국제기술 협력과 에너지 정책이에요. 가장 보람찬 활동은 젊은 쿠바 엔지니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은퇴 후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유학을 꿈꾸고 있고 저는 그들의 지원서 작성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공부하고 돌아와 쿠바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2025년 초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5월에 열리는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주제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자립과 국제 협력이에요. 저는 쿠바와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기술 협력이 한 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이 초청은 저 개인적으로도 큰 영광이지만 쿠바의 경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기도 해요. 포럼 참석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지난 20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편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깊은 존경과 우정으로 발전한 한국과의 관계. 그 과정은 제 인생의 축소판이기도 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선입견 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서울 방문을 앞두고 저는 특별히 한국 유학 중인 쿠바 학생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들은 쿠바의 미래이자 양국 관계의 새로운 다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랜 친구 김 엔지니어도 만날 예정이에요. 그는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쿠바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쿠바의 관계도 더욱 발전하고 있고요. 불과 20년 전 한국산 발전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제가 이제는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때로는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장 의심했던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 말이에요. 앞으로 쿠바와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관계의 기초가 된 것은 거창한 외교 정책이나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불을 밝혀준 한국 발전기의 신뢰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기술이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그것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에너지 포럼을 앞두고 저는 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쿠바와 한국의 기술 협력 사례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2008년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쿠바를 강타한 후 어둠 속에서 홀로 빛을 밝히던 한국산 발전기의 모습.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꾼 전환점이었습니다. 제 발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할 계획이에요. 얼마 전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산 발전기가 도입된 이후 쿠바의 전력 공급 안정성이 70% 이상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수술 중 전기가 끊길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의사들, 밤에도 공부할 수 있게 된 학생들, 냉장고로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된 가정들. 이 모든 변화를 의미하는 수치였죠. 포럼 발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기술 협력의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이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넘어 어떻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한국과 쿠바의 사례는 그런 점에서 특별합니다. 자신들의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고려했기 때문이죠. 서울 방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기초적인 인사말과 감사 표현 정도지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싶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하루에 30분씩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표현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참석하기 전 저는 쿠바 전역을 돌아보는 짧은 여행을 계획했어요. 한국산 발전기가 설치된 주요 지역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처음 발전기가 설치되었던 아바나 외곽 지역부터 시작해 동부의 산티아고 대 쿠바까지 주요 거점들을 돌아볼 계획이에요. 이 여행을 통해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이야기를 서울에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방문지는 아바나 외곽의 그 특별한 장소였어요. 2008년 허리케인 구스타브가 지나간 후 제가 처음으로 한국산 발전기의 놀라운 성능을 목격했던 곳입니다. 그곳은 이제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발전소는 확장되었고 원래의 발전기 옆에 새로운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었죠. 그곳의 관리자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15년 전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젊은 기술자였습니다. 이제는 발전소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래의 한국산 발전기가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부품 교체 덕분에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그 발전기가 이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일종의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찾아와 사진을 찍고 아이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장비인지 설명해 준다고 해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견학을 온다고 했습니다. 발전기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역사적 상징물이 된 것이죠.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중부 지역의 산타클라라였어요. 이곳은 2010년 두 번째 대규모 발전기 도입 시기에 설치된 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전력 공급이 매우 불안정했던 곳이었어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정전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발전기 설치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산타클라라에서 만난 한 노인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는 70대 후반에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시작된 후 지역 사회가 활기를 되찾았다고 해요. 특히 젊은이들이 더 이상 도시로 떠나지 않고 이곳에 남아 작은 사업체를 시작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동부의 산티아고 대 쿠바였습니다. 이곳은 허리케인의 피해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특별히 강화된 모델의 발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발전기들은 더 강한 바람과 홍수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실제로 여러 차례의 허리케인 속에서도 그 효능을 입증했어요. 산티아고 대 쿠바에서는 지역 병원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산 발전기 도입 전후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예전에는 수술 중 전기가 갑자기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의료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중환자실과 수술실은 발전기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짧은 여행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기술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허리케인 속에서도 불을 밝혀준 한국산 발전기의 신뢰성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나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에요.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바나로 돌아온 후 저는 서울 방문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완성하고 비자와 항공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 방문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쿠바의 전통 공예품과 함께 10페소 지폐를 액자에 담았어요. 그 지폐 뒷면에 새겨진 한국산 발전기의 이미지는 양국 협력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이제는 다 자란 손주들까지 모두가 제 서울 방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막내 손자가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빛을 선물해준 나라란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기술의 힘을 보여준 나라지.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아바나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희망과 가능성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는 기분이었어요. 비록 이전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번 방문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서의 발표는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쿠바와 한국의 협력 이야기를 세계와 나누는 기회였으니까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 엔지니어는 저를 현대중공업 서울 사무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쿠바 프로젝트 팀을 만났어요. 대부분은 젊은 엔지니어들이었고 몇몇은 실제로 쿠바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쿠바에서의 경험이 그들에게도 중요한 배움의 기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는 특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는 2019년 쿠바에서 발전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부품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쿠바 기술자들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그는 말했습니다. 쿠바 사람들의 창의성과 회복력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요. 그날 저녁 서울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한국에서 공부 중인 쿠바 학생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총 15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는 쿠바로 돌아가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 기술을 쿠바의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의료기기 개발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쿠바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과 한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드디어 글로벌 에너지 포럼이 시작되었어요. 서울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에너지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한국에너지부 장관이 환영사를 했고 이어서 유엔 에너지 특별대표의 기조연설이 있었어요. 오후 세션에서 드디어 제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청중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어요. 특히 쿠바가 어떻게 한국 기술을 통해 만성적인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관한 부분에서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발표 마지막에 저는 특별히 준비한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최근 쿠바 전역을 돌아보며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한국산 발전기가 설치된 지역의 현재 모습, 그리고 그곳 주민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산티아고 대 쿠바의 한 노인의 증언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80의 나이에 처음으로 문해력을 갖게 되었다고. 그 영상이 끝나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프리카의 한 젊은 에너지 장관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자국의 농촌 전력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쿠바와 한국의 협력 모델을 참고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제 경험을 나누었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바나로 돌아가는 긴 비행 중에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어요. 이제 은퇴했지만 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쿠바 사회에 더 널리 알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쿠바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다.